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처 엔지니어링, 즉 데이터를 모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는 기술을 다룹니다.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특징 설계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를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좋은 모델이 먼저일까요? 좋은 특징이 먼저일까요? 모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징을 바꾸면 데이터의 관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관점 바꾸기를 연습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시 데이터를 모델 친화적 표현으로 바꾸는 핵심 원칙을 이해합니다. 둘째, 숫자, 범주, 시간, 텍스트에서 자주 쓰는 파생 피처 레시피를 익힙니다. 셋째, 누수 없이 재현 가능한 파이프라인으로 묶는 법을 배웁니다. 즉, 정리, 안정화, 학습 가능화, 누수 방지, 순서 고정의 흐름을 몸에 익힙니다. 실무에서는 이산치, 결측, 단위 범위 불일치, 미래 정보 누수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성능, 해석 가능성, 재현성을 동시에 흔듭니다. 오늘은 이를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다룰지 정리합니다. 특히 전처리는 교차 검증 내부에서 일관되게 수행하고 평균, 표준 편차, 타깃 인코딩 같은 통계는 학습 세트에서만 추정해 검증과 테스트에는 그대로 적용하는 원칙을 확실히 익히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답을 알기 원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모델이 읽기 쉽고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이를 위해 첫째, 모델이 읽기 쉽고 변별력을 높이는 데이터 표현을 어떻게 설계할지 원리를 이해합니다. 둘째, 같은 데이터와 같은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특징의 표현에 따라 학습 난이도와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셋째,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피처 엔지니어링의 개념과 핵심 방법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넷째, 원시 데이터에서 모델까지 원시 데이터, 모델 친화적 표현, 선택 축소, 모델의 전체 흐름을 익힙니다. 다섯째, 호환성, 학습 가능성, learnable, 안정성을 갖춘 표현으로 바꾸고 정보 누수 없이 더 일반화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원칙을 확실히 합니다. 우선 피처 엔지니어링을 정의해보지요. 우리말로는 특징공학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단순한 데이터 전처리를 넘어서 모델 학습과 예측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원시 데이터를 단순히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모델이 더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하고 선택하며 조합하는 일련의 실무 기술을 포함합니다. 특히 데이터를 읽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스케일을 정리하며 패턴을 잘 드러내는 특성을 생성하고 이 모든 과정을 누수 없이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표현은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고 학습을 안정화하며 해석 가능성과 재현성까지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원시 데이터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는 예시 데이터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날짜 형식을 보면 202403, 032520, 202425처럼 서로 다른 포맷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혼재된 날짜 표기법은 파싱 오류나 시간 순서 정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 이름을 보겠습니다. 어떤 행에는 소울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행은 소문자로 소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소문자 불일치는 중복 카테고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결측답수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트 언더뷰이 소이, 에이지, 라스트 로긴 같은 열에는 NAN, 널, 언노운 등 다양한 형태의 결측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표현이 제각각이면 단순한 결측 처리조차 어려워집니다. 또한 레버뉴 열을 보면 99999나 -5와 같이 명백한 이상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값들은 모델의 스케일을 왜곡시키고 학습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랜이나 디바이스 같은 범주형 열은 고루값이 너무 많거나 새로운 값이 추론 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코딩이나 미지 범주 처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원시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모델에 투입하면 파서 오류, 데이터 누수, 과적합, 학습 불안정, 그리고 배포 시 예기치 못한 에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정규화하며 누수 없이 처리하는 과정, 즉 피처 엔지니어링은 그 어떤 모델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모델이 데이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읽기 쉬운 형태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컴패터블, 즉 형식과 타입의 정비 문제입니다. 둘째, 값들의 스케일과 분포, 그리고 이상치를 어떻게 처리해 학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스테이블, 즉 안정성을 확보하는 작업과 연결됩니다. 셋째, 그 다음에는 어떤 파생 피처나 집계값을 통해 패턴을 드러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러너블, 즉 학습의 유용한 특성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넷째, 이러한 모든 과정이 훈련 데이터에서만 수행되도록 하여 검증이나 테스트 데이터에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는가? 이는 미키지 프루프, 즉 데이터 누수를 방지하는 운영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처리 과정을 매번 일관된 순서로 재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즉 파이프라인의 처리 순서와 규칙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오더, 즉 순서의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5가지 질문은 단순한 전처리를 넘어 모델이 잘 학습하고 잘 예측하고 나아가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처 엔지니어링, 즉 특징 공학은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 5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ompatible, 즉 모델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형식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의 타입을 올바르게 변환하는 타입캐스팅, 누락된 값을 처리하는 결칙 표준화,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인코딩 작업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stable, 즉 데이터의 스케일과 분포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화나 강건한 스케일링을 통해 특성 간의 단위 차이를 줄이고 로그 변환이나 이상치 제거를 통해 학습의 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learnable, 즉 모델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패턴을 드러내는 파생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날짜 데이터를 요일이나 주차 정보로 분해하거나 방문수 대비 수익과 같은 비율을 계산하거나 out of fold 방식으로 그룹 평균을 구하는 집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leakage proof, 즉 데이터 누수를 방지하는 규칙입니다. 검증이나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계산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훈련 데이터에서 미리 계산해둔 값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산이란 단순한 수치 연산을 넘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처리와 피처 생성, 스케일링, 인코딩 같은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검증이나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을 만드는 그 어떤 과정에도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훈련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규칙을 만들고 검증과 테스트는 그 규칙을 적용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order, 즉 정해진 순서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전처리와 모델 학습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묶고 모든 처리 과정을 교차 검증 내부에서만 수행해야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은 단순한 데이터 정리가 아닌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정교한 설계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특징 공학을 데이터 처리의 원칙별로 하나하나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모델이 데이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읽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한 기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compatible, 즉 형식과 타입과 깊은 관련이 있는 테크닉들입니다. Feature Engineering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데이터의 형식과 타입을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compatible, 즉 모델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데이터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인가 하는 점입니다. 형식이 불일치하거나 문자와 숫자가 혼재되어 있거나 파싱이 불가능한 값이 들어있는 경우 모델은 올바르게 학습되지 않거나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 형식이 제각각이면 단순한 시간 순서 정렬도 실패하게 됩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대소문자나 공백이 다르면 모델은 이것들을 서로 다른 값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중복을 유발하거나 누락 데이터를 만들게 되어 성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결측값의 처리입니다. they, and, null 혹은 빈 문자열처럼 표현된 결측값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스케일러나 모델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학습 오류나 편향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변환과 타입캐스팅, 그리고 결측값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델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서 올바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모델이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 형식 통일입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는 다양한 날짜 포맷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날짜들을 YYYMMDD 형식의 ISO 표준으로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숫자 캐스팅입니다. 29.9나 1200처럼 문자열 형태로 저장된 숫자들을 실제 수치형 데이터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nan처럼 문자열로 된 결측값도 진짜 결측값으로 처리해야 이후 스케일링이나 통계 계산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 정교화입니다. 예를 들어 Seoul, 그리고 SEOUL처럼 배소문자나 공백, 특수문제가 섞여 있는 값들은 모두 하나의 규칙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값을 다르게 인식해서 중복 또는 누락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측값 처리입니다. 수치형 값의 경우 평균이나 중앙값 혹은 모델 기반의 임퓨팅으로 채워 넣을 수 있고, 범주형 값의 경우에는 최빈값이나 엉크 같은 미지 토큰을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자면 희귀 범주의 처리도 중요합니다. 등장 빈도가 너무 낮은 값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Rare Category 버켓팅을 통해 인코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모델이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전처리의 핵심 단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들을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제시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흔하면서도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결측치입니다. 결측치는 모델 학습을 방해하거나 학습 자체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나아가 결과의 편향이나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세 가지 기본 전략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수치형 변수인 age와 income, 그리고 범주형 변수인 c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ge나 income에는 none, 즉 수치형 결측값이 존재하고 ct에는 unknown이라는 범주형 결측값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none과 unknown이 섞인 데이터는 스케일링이나 원핫 인코딩 같은 후속 처리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심할 경우 모델 학습이 아예 중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측치는 반드시 전처리 단계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수치형과 범주형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나 중앙값은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고, 최빈값 배치는 범주형 데이터나 불연속 수치 데이터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처럼 결측값 하나도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전체 파이프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측값을 처리할 때는 보통 세 가지 기본 전략을 사용합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성능과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방법의 특성과 사용 시점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균 대치, 즉 mean imputation입니다. 연속형 데이터가 정규 분포에 가깝고 이상치가 많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키나 몸무게처럼 대칭적인 수치 변수에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값 대치, median imputation입니다. 이 방법은 이상치에 강건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값이 포함된 경우에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나 부동산 가격처럼 분포가 왜곡된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는 최빈값 대치, most frequent imputation입니다. 이 방법은 범주형 변수나 비연속적인 수치 변수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명, 기기 종류, 혹은 등급 같은 값에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값을 결집값에 넣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쓰든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 데이터에서만 평균이나 중앙값, 최빈값 같은 통계량을 계산하고 검증이나 테스트 데이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적용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검증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계산한다면 모델은 미래 데이터를 미리 본 셈이 되고 그 결과 검증 성능이 뻥튀기 되거나 실제 배포 환경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측 처리도 결국 훈련 데이터 기준으로 핏하고 검증과 테스트에서는 트랜스폼만 수행하는 누수 방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타깃 인코딩 방법 중 첫 번째, 라벨 인코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벨 인코딩이란 분류 문제에서 타깃 변수인 y를 정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male, female, male이라는 타깃 값을 레이벌 인코더를 사용해서 1, 0, 1처럼 0과 1의 정수값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이때 클래스의 순서는 내부적으로 정렬되며 예제에서는 female이 0번, male이 1번으로 매핑됩니다. 라벨 인코딩은 타깃 변수를 정수로 바꿔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사이킬론이나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이 y값이 숫자일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라벨 인코딩은 반드시 타깃 변수, 즉 y에만 사용해야 하며 입력 변수인 특성 x에 사용하면 서열 왜곡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d, blue, green을 0, 1, 2로 바꿨을 때 모델은 이 숫자들 사이에 의미 있는 크기 관계가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대해서는 원핫 인코딩이나 다른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레이벌 인코딩은 타깃에만 사용, 그리고 서열이 없는 범주형 특성에는 주의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타깃 인코딩 방법 중 두 번째인 라벨 이진화, 즉 레이벌 바이너리제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타깃 값을 0과 1로 펼치는, 다시 말해 원핫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진 분류 문제에서는 1차원 형태리, 다중 분류 문제에서는 다차원 원핫 벡터로 표현됩니다. 사이킬런에서는 레이벌 바이너리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ale, female, male 이라는 타깃이 있을 때 레이벌 바이너리 제이러를 적용하면 1, 0, 1과 같은 형태로 출력됩니다. 만약 타깃이 3가지 이상이라면, 즉 다중 클래스라면 각 클래스에 대해 별도의 열이 생성되어 원핫 인코딩된 2차원 배열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캣, 독, 버드가 닭일 경우 그림의 예시와 같이 3개의 열이 생성되어 각 행은 해당 클래스 위치만 1인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 방법은 모델이 각 클래스의 존재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분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정리하자면 레이벌 바이너리 제이러는 이진 또는 다중 클래스 타깃을 0과 1의 벡터로 펼쳐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인코딩 방법이며, 라벨 인코딩처럼 숫자 순서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열 왜곡의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 클래스 문제에서 소프트맥스 계열의 출력층을 사용하는 신경망 모델이라면 반드시 이진화 또는 원핫 형태의 타깃이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는 타깃 인코딩, 즉 Y값을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입력값 x에 대해 자주 사용하는 인코딩 기법 중 하나인 디크트 벡터라이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크트 벡터라이저는 피처 1, 10, 피처 2, 15와 같이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진 특성들을 희소 행렬 형태로 변환해주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슬라이드의 예시처럼 3개의 딕셔너리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피처 1, 피처 2, 피처 3, 그리고 피처 4라는 다양한 키가 각각의 샘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디크트 벡터라이저에 전달하면 각 키는 열 컬럼으로 매핑되고 해당 값은 행렬의 원소로 들어갑니다. 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결과는 희소 행렬로 출력됩니다. 예를 들어 피처 1과 피처 2만 있는 샘플은 10, 15, 0, 0처럼 표현되고 피처 3, 피처 4만 있는 샘플은 0, 0, -2, 10처럼 변환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열 기반의 범주형 키들을 고정된 차원 공간에 자동으로 매핑할 수 있고 새로운 특성이 동적으로 나타날 때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화된 결과에서 각 특성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getFeatureNamesOut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feature 1, feature 2, feature 3, feature 4처럼 피처명이 정해진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디크트 벡터라이저는 특히 텍스트 전처리나 범주형 특성이 많을 때 유용하며 피처 엔지니어링 초기 단계에서 널리 쓰이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특성 인코딩 기법은 피처 해셔, 즉 해싱 트릭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많은 범주형 특성 또는 유동적으로 변하는 특성 키를 고정된 차원수의 벡터로 빠르게 매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의 인코딩 방식은 모든 특성 값을 미리 사전에 저장하고 그 사전을 기준으로 변환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특성의 종류가 너무 많거나 사전에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피처 해셔는 각 특성 키를 해시 함수로 변환하여 특정 인덱스의 값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피처 1이라는 키는 해시 결과에 따라 벡터의 5번째 위치에 피처 3은 2번째 위치에 매핑되는 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전 없이도 등장하며 새로운 특성이 등장해도 차원의 개수는 고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드 예시에서는 nFeatures = 8로 설정해 8차원 벡터로 고정하고 input type dict로 딕셔너리 입력을 받습니다. 이 입력을 transform 함수에 넣으면 각 키와 값이 해시되어 벡터 공간에 누적됩니다. 결과는 희소 행렬로 나오며 두 댄스를 통해 밀집 표현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피처 해셔의 장점은 빠르고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이며 새로운 키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해싱 기반이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해시된 결과는 되돌릴 수 없어 비가역적입니다. 따라서 해석이 중요한 작업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하며 주로 온라인 학습, 로그 데이터 분석, 대규모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처리 등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요약하자면 해싱 트릭은 유연성과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해석 가능성이 중요한 모델에서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범주형 인코딩 방식 중 하나인 원핫 인코딩, 즉 원핫 인코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핫 인코딩은 범주형 데이터를 0과 1로 이루어진 벡터로 펼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red라는 값은 10, blue라는 값은 01처럼 변환되는 것이죠. 슬라이드의 왼쪽 예시를 보면 red와 blue라는 두 가지 색상이 범주형 특성으로 주어져 있고 이에 따라 is red, is blue라는 두 개의 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각 값에 대해 대응되는 위치에만 1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0으로 처리됩니다. 원핫 인코딩을 적용할 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 훈련 데이터에서 사용될 범주의 사전을 미리 고정합니다. 예를 들어 red와 blue가 훈련 데이터에 등장했다면 이 두 값만을 기준으로 인코딩 열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 각 샘플마다 0과 1로 이루어진 벡터를 생성한 뒤 다른 수치형 컬럼들과 함께 붙여서 최종 입력을 만듭니다. 예시처럼 is red, is blue, value와 같은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중요한 것은 미지의 범주,
즉 테스트 데이터에 그림처럼 처음 보는 값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이배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시 정책입니다. 알 수 없는 값은 0. 0처럼 모든 범주에 0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정책 열 추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isUnc라는 열을 하나 더 추가해서 001처럼 미지 범주를 별도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핫 인코딩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인코딩 기법이지만 반드시 훈련 데이터 기준으로 사전과 열 순서를 고정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검증이나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하거나 모델의 구조 자체가 바뀌어 재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인코딩 방법들을 배웠는데요. 이번 슬라이드는 각 기법을 실제로 언제 어떻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간단한 가이드입니다. 먼저 타깃 변수, 즉 y값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타깃이 이진 분류라면 단순하게 정수 레이블로 인코딩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0과 1로 구분하거나 레이블 인코더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다중 클래스이거나 신경망에서 소프트맥스 출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합 인코딩이나 이진화된 벡터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입력 특성 X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테이블 형태의 범주형 변수, 예를 들어 색상, 도시, 기기 종류 같은 값은 원핫 인코딩, 즉 원핫 인코딩이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해석이 쉽고 대부분의 모델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두 번째, 입력 데이터가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feature 1, 20 같은 경우에는 딕트 벡터라이저를 사용해 키를 열로, 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변환합니다. 이는 구조화된 로그 데이터나 사용자 행동 데이터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초대 규모 혹은 유동적인 특성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특성 종류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넘어가거나 실행 중에 새로운 특성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피처 해셔, 즉 해싱 트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방식은 빠르고 메모리 효율도 높지만 충돌과 비가역성이라는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타깃 Y는 문제에 따라 정수 또는 원핫으로, 특성 X는 데이터 구조와 해석 가능성에 따라 원핫, 딕트 벡터라이저 또는 피처 해셔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처럼 인코딩 기법을 상황에 맞게 고르는 것이 모델의 성능과 해석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